right n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히 얘기하죠.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기술과 문명은 발전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인간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맞는 답변을 주고 자동차가 알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차를 알아서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가고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왜 시대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지, 왜 우리의 국민의 평균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는지 과거에 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국가혁명당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던 사진입니다. 우리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고 국민배당금 지급,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전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돈이 이미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국경만 없애고 모든 국가가 국방비에 쓰는 돈만 아껴도 그 돈으로 전 세계 모든 기아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이미 세계에 풀려 있단 말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여전히 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의 빈부의 격차도 심화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 빈부 격차는 정말 말할 것도 안 되죠. 어디는 깨끗한 물 하나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날 한 해 농사가 망치면 그 농산물을 그냥 다 어딘가에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인구를 이 동그라미라고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층 1%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원에서 이 1%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프를 봤더니 무려 4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비율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 양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전 세계 부의 0.5%를 이만큼의 비율의 사람들이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대략 20%, 전 세계 20%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0.5%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의 부를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만큼의 최하위층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상위 1%는 무려 전 세계 부의 4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자,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고작 전 세계 부의 6%만을 나눠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의 300명이 소유한 부가 나머지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300명이 가진 자산이 무려 30억 명의 자산을 합쳐야지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최상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가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이 반만큼만 잘라서 이 밑에 나눠주더라도 이 사람들에겐 얼마나 이게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거의 여기는 그냥 완전 잔디 수준의 높이면은 여기는 완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비대칭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시대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어렵느냐 생각해 보면 이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커지는 것에 대한 혜택을 이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중산층도 아닌 최상위 계층들이 대다수 많은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경제 발전이나 여유로움, 부유함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자유시장주의라고 하지만 이 부의 분배가 너무나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인즈나 하이에커가 만들어낸 이 경제, 이 미시경제나 거시경제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목마른 거야, 마약처럼. 맞아요. 아니 옛날보다 잘 살긴 잘 사는데 고민은 더 많이 늘어나 버려. 더 쫓겨.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죠. 맞죠? 요걸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상에 낙원이 전개돼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이만큼 올라간 이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이 이렇거든. 70억 중에 1% 정도가 전 세계 돈의 9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놈을 낮추면 풍선 효과가 여기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요 놈을 요 사람 걸 요만큼 낮춰버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전 세계인이 중산층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휩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최상위층의 부를 조금씩만 잘라서 밑에 나눠주면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분명히 더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 제도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고 생산성을 증대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는 많이 도태된 사상이라고 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바로 이 부의 분배를 제대로 이루기 위한 국민배당금이죠. 그래서 상위 계층은 버는 만큼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또 국가는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그 모든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재분배하는 개념인 국민배당금 제도를 과거부터 창안하셔가지고 그동안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제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하시면서 알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국민배당금이라는 개념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배당금이 시행이 된다면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매월 국가의 운영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민배당금 개념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권리,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운영을 잘해서 국가의 이익이 더 증대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챙겨주는 대통령에게 더 충성하게 되고 또 국가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또 국민배당금을 받아야 되니까 국가가 예산 낭비가 되는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산 절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부자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돈만 많이 내고 뭐 자기들이 보는 혜택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안해 주신 공약이 뭐죠? 부자들에게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 부자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뭐 세금이 많이 낸 부자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주고 또 세금 포인트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그 세금 포인트 제도를 자식들에게도 상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재벌들이 세금 많이 내가 사업에가 낸 돈으로 네. 우리가 배당금을 한번 받아봐. 150만 원씩. 네. 재벌 차가 지나가면 전부 고개 숙여. 그 세금 포인트 제도 뭐 세금 번호판 포인트 이게 제도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낸 이재용 같은 사람은 네. 자동차에 빨간 남바가 붙어 있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자동차 남바가 빨간 색깔이야. 그 네. 차만 지나가면 전부 다 양보해 줘야지. 그러면 이제 재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다 포인트로 이제 개인도 네. 직장 다니면서 갑건세를 꾸준히 내면 세금 포인트가 올라가. 금액에 차이 없이 포인트가 올라간다니까. 꾸준하게 납세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도 빨간 남바가 있어.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월급쟁이도 빨간 남바가 있단 말이야. 액수 제한이 아니고 네.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제대로 했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빨간 남바가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 공로가. 와. 네? 그러니까 세금 포인트 제도.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네. 높다는 건 액수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네. 세금 납부 실적이 좋은 사람은 빨간 남바 국가의 세금 영웅으로 칭호해주고 네. 세금 납부자들이 세금 영웅들이 들어가는 묘자리가 따로 만들어요. 국립묘지. 국립묘지. 네, 국립묘지에 네. 세금 아주 납부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그걸로 가게 돼 있어.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지. 네. 국립묘지. 사실 이래야 사람들이 세금 낼 맛이 나죠. 정말 그렇겠어요. 네. 많이 내면. 지금 부자들은 어때요? 세금을 많이 내지만 자기가 뭐 어디서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나요? 국가에게 돈을 뺏긴다고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준다거나 인정해준다거나 뭐 감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국민배당금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은 부자들은 세금 내면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또 막 자동차 번호판도 바꿔주면서 국가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국민들은 고소득자들에게 당연히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안하셨던 국민배당금 제도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국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높은 차원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파이를 자를 때 누가 잘라요? 이런 빵을 하나 줄 때, 케이크를 자를 때 유대인들은 누가 잘라요? 가족이 모였을 때 제일 큰아들이 잘라요. 큰아들이 5등분을 내는 거야. 그래, 큰아들이 자르고 큰아들이 논아주면 공평해 안 해? 공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게 문제야. 큰아들이 잘랐으면은 막내아들이 그거를 먼저 논아주게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큰 거를 형님한테 줄까 안 줄까? 막내아들이 줄 때는 공평해지는 거야. 맞아. 큰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가 먹을 걸 크게 잘라버려. 맞아요. 그러고 지가 놀아주면 그게 공평해 안 해? 불공평해지는 거야,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그래서 권력자가 직접 손에 예산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와 예산을 논아주는 부서와 다 달라 안 달라? 그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왜? 공정성 때문에. 교회 장로가 지 맘대로 예산 짜고 지 맘대로 집행하고 이러면 부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목사가 계획을 짰다. 그러면 장로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사가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위에 우두마리가 목사님이 다 계획 짜고 목사님이 다 집행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이와 같이 내 말은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파일을 자 3등분을 딱 냈는데 큰아들이 자를 때 요게 좀 크게 잘라. 맞아요. 그리고 지가 잘라놓고 지가 요걸 딱 먹고 요걸 동생들 논아주면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은 분할만 시켜놓고 막내아들이 논아주면 싸움이 안 나겠죠?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위에서 예산을 딱 배정해놨으면 그 예산 집행부서는 따로 있어야 돼. 그런데 해외에다가 자본 투자하는 걸 포항제철 보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산자부 저거가 예산 만들어 놓고 저거가 집행해. 그리고 저거가 그거 다 관리해. 그러니까 그 부조리가 있던가 없던가요? 몇십조가 달아났다 막 국민들이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절대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들이 가서 알아보고 자기들이 가서 계약하고 자기들이 취소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손실로 처리해버려. 맞아요. 나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과 모든 사람들, 정부 이 파일을 자르는 법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야. 맞아요. 네. 여기서 나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 배당을 먼저 주겠다는 거야. 맞아요. 돈을 국가가 세금을 딱 걷어들이면 여러분이 가져갈 것부터 먼저 국민 배당금을 쫙 놓아주겠다 이거야. 맞습니까? 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예산을 지금 먼저 써 안 써? 먼저 써버리고 우리한테는 10원도 안 돌려줘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예산 만들어 놓고 지금 다 가져가 버려.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위에서 예산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한테 그 돈을 먼저 싹 배당을 줘. 그게 한 사람당 국가에 맡긴 돈이 1회 얼마입니까? 13억.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있어 없어요? 국가에 맡긴 돈이 13억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산층이지 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은 요 파일을 저거 멋대로 자르고 마다들이 다 가져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건 뭡니까? 분배에 실패해서 분배 알겠죠? 이 분배에서 실패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5% 상류층은 재산 늘어난 속도가 없는 사람보다 1만 배가 빨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산층이 다 붕괴돼. 그러면서 국외채는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 우리가 아무리 벌어봐야 1년에 해외 돈에 대한 이자가 안 돼. 그거 어떡 하실래? 이런 빚쟁이를 5천조에 대한 빚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어 국가가. 네, 그래서 강연 말씀을 들어보면은 파일을 나눠줄 때 파일을 자르는 사람이 파일을 각자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자기한테 돌아가는 파이는 자기 몫으로 챙길 파이는 당연히 크게 썰어서 챙겨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온 세계 경제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정부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자신들을 위한 시스템을 잡아가면서 자기들의 배를 더 채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 먼저 챙겨가고 또 이 사람들 먼저 챙겨가고 이 사람들 챙겨가고 남은 것들을 나머지 하위층들이 정말 조그만 파이만 가지고서 아주 조금씩 잘게 갈라서 나눠 먹는 실정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것을 국민배당금 제도로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나중에는 국민배당금 제도가 시행이 되겠죠. 미국에선 미국대로의 미국의 국민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국민배당금이 한국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국민배당금뿐만이 아니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미 고안하셨던 수많은 정책들이 지금 현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고 모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과거에 주장하셨던 출산수당이라든지 연애수당 같은 거는 이미 정부에서 또 혹은 지자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들에게 돈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 당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미혼 남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 번호를 주고받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만남의 장을 만드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게 하늘궁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걸로 보이지만 이미 그동안 선거 치르시면서 많은 공약들을 만들어 오셨고 알리셨고, 또 그렇게 알려진 공약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고 비서진에게 들어가게 정책실장에게 들어가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국가에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너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도 조만간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불균형이 된 이런 전 세계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놨던 국민배당금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돈을 퍼주면 뭐 누가 일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배당금 주면 누가 일하냐라고 하는데,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뭐 노숙자분들 보시면은 뭐 동양 받아서 그냥 그날 먹을 거 때우면서 사시면서 뭐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럼 만약에 국민배당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막 전 국민들이 그렇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노숙 생활이라거나 그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배당금에 의지하면서 그냥 이런 듯 저런 듯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또 그동안 8시간, 10시간씩 직장에서 쓰던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좀 더 가정과 아이들과 보내면서 훨씬 더 가정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돈 주면은 누가 일하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고소득자들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맨날 놀기만 해야 되는데, 막상 보면은 오히려 고소득자, 재벌, 그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부지런히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주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은 전부 다 일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여유를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생활에 덜 쪼달리면서 예술 활동에 더 전념할 수가 있고, 또 직장인 분들은 좀 더 가정에 더 충실할 수도 있고, 보다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바로 국민배당금 제도의 시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지 않냐, 돈 풀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뭐 아이스크림이 막 몇만 원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있을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막 살인적이고 경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경제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더 떨어지고,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오늘 살 거 내일 사면은 물가가 더 떨어지는데 뭐 타러 오늘 사? 라면서 더 수요를 안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장은 더 물건을 만들지를 않게 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이 하락하면서 더 이 경제가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이 이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이거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뭐 1년에 막 10%, 20%, 30% 막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가 확장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어느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집념을 좀 놔둘 수가 있고, 좀 더 영적인 것이라거나 행복한 것,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 나를 알아가는 뭐 이런 좀 더 생산적이고 건전한 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두바이 같은 경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곳은 이미 그런 배당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런다고 국민들이 일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 나오든 말든 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하고 뭐 해외 유학 가가지고 뭐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당금이 나온다고 뭐 물가가 완전히 폭등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경제 침체가 오는 것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수요나 뭐 공급, 수요가 없어지고 막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경제가 침체됨에 있어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의 유통이 얼마나 활발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이 돌고 얼마나 돈이 빠르게 이 물건 여기 팔렸던 이 돈이 다시 여기서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되면 이 돈이 다시 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기업은 이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면 이 국가는 이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연구개발 등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거기서 또 국민들은 또 일자리 잡고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선순환적인 경제의 흐름이 생기게 되려면은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지금은 뭐냐 이 전 세계 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살고자 이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해봤자 이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의 수량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최상위층들이 거머쥐고 있는 부의 규모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산 시장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향방에 따라서 이 전체 시장의 흐름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고 또 이 많은 돈들을 전 세계에 아주 극소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시장으로 돌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만 계속 돈이 쌓이고 밑으로 돈이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 전 세계 1%가 무려 46%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하위 55%가 전 세계 부의 1%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의 구조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는 구조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법을 논하는 정치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요렇게 작은 부분의 사람들이 41%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피라미드 모양에서. 그리고 이만큼의 넓은 면적의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작 3%의 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의 분배가 잘못 이루어졌는지 부익부 빈익빈의 끝이죠. 이 모습이. 자, 한국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 화폐 유통 속도 하락률이 OECD 1위라고 나오는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이 시장에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나라도 상위 계층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정작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좀 생겼다는 사람들은 뭐 그냥 투자한다거나 땅 사버리고 끝. 그 돈이 저소득층에게 갔다면은 저소득층은 지금 당장 소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돈만 들어오면 그 돈이 시장으로 바로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가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돈을 주면은 위에에서 이미 다 먹어버리고 밑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주장하시는 국민배당금 제도는 이 밑에 사람들에게 돈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위로 돈이 올라오게 하는 트리클업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떨어지는 화폐 유통 속도 보면은 5만원권 환수율이 17% 역대 최저이다. 많은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는데 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들이 활용되지가 않고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시장은 침체되고 화폐 유통 속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장은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악순환, 중산층은 몰락하고 잘 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극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국가에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시행하시는 공약 중에 또 뭐가 있죠? 생일마다 케이크 주겠다. 뭐 생일마다 국민들에게 생일 선물과 생일 케이크, 금일봉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정책 하나들만 시행이 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화폐 유통 속도를 확 올려버리는 정책이죠.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면 각 동네 빵집, 떡집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또 뭐 생일 선물 만들려면 우리 국내 기업들 생일 선물 만드는데 또 돈 들어가게 되죠. 또 국민에게 금일봉 10만원 지급이 되면 그 돈은 다 시장으로 다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뭐 흘러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돈이 아니라 다 결국은 시장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일 케이크와 생일 선물을 주는 공약들은 이 화폐 유통 속도를 올려주는 정책이고
또한 국민배당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에 쌓이고 있는 이 부를 가장 밑에 뿌려주면은 그 돈들이 아주 활발하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오고 시장에 돈이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경제 구조는 훨씬 더 건전해지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책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 그 돈들이 자연스럽게 국가로 다시 거친다. 그 돈을 다시 또 재분배해주고, 또 국민들이 밑에서부터 돈을 써고 기업들에게 돈이 쌓이고,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또 그 돈이 그만큼 정부에도 쌓이고, 그 더 많이 돈이 쌓이니까 더 많이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은 국민들이 더 여유롭게 살면서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출산율이나 삶의 만족도, 행복도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미 몇십 년 전에 고안하셨던 국민배당금 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나타나신 선각자, 대도인. 옛날로 말하면 금강산에 와가지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사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 대도인이란 사람이 지금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지,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경지에 계신 분인 거죠. 그 경지에 계시니까 저희는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이시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차원적인 정책을 마련한 사람도 못 봤고,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과 인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강연을 하시면서 또 정치가로 활동하시고 또 연예인같이 가수로 앨범 활동도 하시고 뭐 무대에서 공연도 하시고, 그래서 하늘궁이라는 이 조직을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렇게 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몰려오는 이런 성지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분은 그 전에 없던,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지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 자신을 신인이라고 지칭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뭐 이분이 신이다 아니다 이런 걸 믿든 믿지 않든 괜찮아요. 근데 이 공약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선각자이시고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셨는지,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이런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진짜 포럼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까,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정말 이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되면은 정말 놀라 자빠지고, 학자들이 막 몰려와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막 활발하게 논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높은 레벨의 공약들인데, 다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못 미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직 여전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라도 이러한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 이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고 얼마나 이 국가를 위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 해답들을 마련하셨는지를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자기 옆에서 잘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맨날 보던 옆집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어. 갑자기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거 사기로 쳤을 거야. 쟤 분명히 뭔가 허튼 짓 해가지고 어디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저런 거 했을 거야. 쟤는 저렇게 될 리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선입견도 없고 되게 잘 받아들이고 되게 잘 인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든 의류 브랜드가 잘 돼요. 그러면 뭐 우리 국산이 잘 만들어 봤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괜찮다 해서 사왔던 옷은 되게 있어 보이게, 야 그거 그 나라 거야? 야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정받고 오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국내에서는 그걸 잘 안 해준다. 예를 들어 과거에 황우석 박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부터 논문 쓰시고 인정을
오셨잖아요. 아마 국내에 오시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원해줬을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람이 왔냐면서. 근데 그분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게 거짓이다, 이거 사기다라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랑 막 말이 많고 결국은 막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 활동을 재개하고 계셨는데, 이런 것처럼 이 국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외국에서부터 인지도를 쌓고 외국에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은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요되고 자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썩지 않는 불로유, 에너지, 과거 이분이 살아오셨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 믿기 어려운 이분의 과거사, 그리고 이런 공약들의 뛰어남까지 이런 것들을 해외로 알려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서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 국내에서도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는 허경영 총재님의 에너지와 이분의 진가, 진짜 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서 이 전 세계를 치유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이제 앞으로 더 글로벌하게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런 썩지 않는 불로유에 대한 신비함, 축복을 받으니까 산소의 잔디가 썩지 않고, 불류를 마시니까 탈모가 치유되고, 장인으로 왔던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하늘공을 벗어나게 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하늘공을 와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배당금 제도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홍보로 끝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의 부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안하셨던 국민배당금 제도가 필요하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결국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 필요하고, 이분이 국가를 리드하고 전 세계를 리드해야 이 전 세계에서 풀리지 않는 이의 부의 격차와 환경 문제, 국가 간의 그런 국경으로 인한 이념과 대립, 희생들을 모두가 다 말끔히 해소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저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자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